2016년 한국 경제에 비상벨이 울렸다. 조선, 해운, 철강 등 수출업계에 닥친 악재와 난항들. 중국 업체들의 발빠른 추격 속에서 연일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는 제조업체들의 부진. 급기야 올 3분기 수출은 1% 감소했고 4분기 수출 역시 전년보다 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경제 성장률도 둔화 추세로 돌아섰고 노동 생산성 역시 점차 하락세이다. 여기에 보호무역주의를 공약으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영국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는 대외적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 지금 눈앞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방법은 무엇인가? 네,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정말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현실에 나타났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시계의 제로의 사회, 그야말로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망이 불투명할수록 가장 힘들어지는 것이 실물 경기들이죠. 우리 서민들의 주름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우리 머리를 맞대고 희망의 길을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특집 대담, 고비에선 한국 경제 성장 엔진을 찾아라. 2부에 걸쳐서 우리 경제 현황을 진단해보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먼저 함께 말씀 나눌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김성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필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인하대 부총장님 정인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충격적이게도 최근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기 지표를 보면은 IMF 때보다 더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경제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출 내수 모두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됐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지금은 좀 어렵지만은 앞으로 나아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못해요. 국내 정치도 그렇고 또 국제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될 것 같고 또 중국이 우리 바로 턱 밑에 지금 쫓아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출이 안 좋아지고 거기에다가 또 국민들이 그동안에 경험도 했겠습니다만은 미래 전망이 안 좋으니까 주머니를 더 닫고 있어서 수출 내수 모습도 안 좋은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우선 이필상 교수님 말씀을 듣고 또 토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경제가 지금 침몰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장 동력이 꺼져서 경제가 좌초 상태인데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의 수출 산업을 일으켜서 먹고 살았는데 그 산업들이 수명을 다해서 병들고 노쇠해졌습니다. 문제는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건데요. 우리 경제 숨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008년 이후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서 환율 전쟁이다, 보호무역주의다 이렇게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의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내적으로 가계부채, 정부부채, 기업부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경제가 그냥 부도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김성현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제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90%가 지금 현 시점을 경제 위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경쟁력이 높아지려면 다 아시다시피 사람과 기술과 돈이 돌아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이번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77위로 평가했고요. 그리고 금융시장의 성숙도를 82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에 있어서는 이미 OECD 국가 중에서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아니면 무역 지수에서 계속 꼴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아울러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국민적 위기가 같이 만들어져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제일 좋은 제도는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제도 선진국인데요. 이게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우리는 최근 매스컴을 언론을 뒤덮고 있는 리더들의 부정부패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금융, 제도, 노동시장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대한민국의 문제란 말씀이시고요. 자, 여튼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간 건 수출이죠. 그래서 경제의 제일 큰 발등의 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수출을 주도했던 조선, 해운, 철강 이런 주력 산업들이 전부 다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믿었던 휴대폰도 지금 뭐 위기에 빠져 있고 수출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자, 이 추세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이신 정 교수님. 예, 과거에는 말이죠. 세계 경제 성장이 한 30%쯤 되면은 수출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한 두세 배쯤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제학적으로 본다면은 수출이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끈다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해왔었는데 최근 한 4, 5년간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도 수출 증가율이 밑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출이 안 되는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그런데 이제 그 수출이 악화되는 정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는 나라가 대만하고 한국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약 한 670억 달러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900억 달러. 연말까지 가보면은 작년보다 규모가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더 클 것 같은데 결코 이게 달가운 게 아니에요. 왜? 수출도 전반적으로 한 8% 올해도 줄어들었고, 근데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걸 이제 흔히 이제 불황형 무역 수지 흑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한국 경제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라는 거를 지표로서 바로 보여주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OECD에서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인데 전 세계 무역이 침체되고 있는 직격탄을 우리와 대만이 제일 많이 받고 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돌파구가 있어야 될 텐데 이필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인데 수출 절벽입니다. 절벽. 예. 과거 고속 성장을 할 때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를 보통 상회했었는데 최근에는 마이너스 10% 이렇게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수출 산업 붕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건데요. 문제는 회생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부문은 뭐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이거는 이미 경쟁력을 잃어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될 판이고요. 이게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IT 이런 것도 지금 비틀거리고 있거든요. 뭐 가지고 수출하느냐? 이게 품목이 지금 별 마땅치 않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산업 구조 자체가 수출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산업 구조 보면은 그 중소기업들이 부품 같은 거 생산해서 대기업들이 그걸 모아서 조립해서 대량 생산해서 수출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 혁신, 첨단 상품 이런 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대기업들이 경영이 부실해지면서 중소기업을 같이 안고 쓰러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언제 새로운 기업들이 나와서 언제 새 상품 만들어 수출하느냐 이렇게 치면은 지금 보통 좀 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의 현상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바탕에 있는 대한민국 체질 자체가 노후화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신산업이 등장해야 되는데 신산업이 등장하지 못하는 혁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문제. 사실 굉장히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 풀어나가는 나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성현 교수님 대안이 있을까요? 우리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을 일부 몇몇 기업한테 나누어줘서 고속 성장을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는
공정한 그런 관행이 시장에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기를 놓친 거죠. 그래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 발전을 지속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2010년부터 우리나라 주력 상품하고 같이 겹치게 됩니다. 거기다가 2012년에 시진핑이 등극하면서 삼통 정책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들은 과연 그런 정책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가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었어야 하죠. 삼통 정책이라는 것은 중국이 이제는 더 이상 부품과 소재를 우리나라 또는 외부에서 사들일 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국내에서 소비를 하고 국내에서 돈을 조달을 한다는 정책을 펼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양들이 줄어들게 되었던 거죠. 게다가 중국의 R&D,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GDP 대비 R&D는 1등입니다. 하지만 규모상으로는요, 중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5천만이고요. 그 친구들은 13억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술 중심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라는 고민을 오래전에 했었어야죠. 오래전에 했어야 한다는 얘기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외치고 다녔는데 결론은 이제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는 그런 시점까지 온 겁니다. 하지만 이필상 교수님이 하신 것처럼 정말 어둡다,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누굽니까? IMF가 있었고요. 세월호 때도 빛나는 시민, 국민 의식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최순실 사태에서도 그랬고요. 국민이 위기의식을 공감한다면 우리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책임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내부의 문제, 또 우리 중국의 삼통 정책 같은 거대한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대외 정책의 문제, 이 안팎의 문제가 합쳐져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 그럼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내야만 합니다. 예. 뭐 이 단계에서 우리가 대외적인 문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브렉시트 또 트럼프 당선에 따른 자국 이기주의 이런 문제들이 전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주지만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 글로벌한 변화에 대한 의견들을 한번 듣고 싶은데 우리 정 교수님 먼저 말씀 부탁합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공약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역시 미국 국익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였고요. 그분의 이제 대외 정책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상충되는 말도 많이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 선거용으로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앞으로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좀 많이 걸러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그래야 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정책에 있어서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거다라는 건 확실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역 협정을 손보거나 일부는 방치할 가능성이 있다. 방치한다라는 것은 이제 TPP는 미 의회에서 아직 비준을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더 이상 액션을 안 취하면 그 자체가 사문화되는 겁니다. 지금 뭐 국내에서는 한미 FTA라든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수정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통상정책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고 의회에서 이미 발효를 시킨 협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 주류인 이런 의회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통상 정책이 방향이 잡힐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통상 정책을 면밀하게 지금부터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FTA는 그러니까 의회를 통과했으니까 폐기는 안 되지만 수정은 가능할 것이고 TPP는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폐기될 가능성이 큰데 두 정책이 각각 우리한테 미치는 득과 실을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한미 FTA는 이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미국의 뭐 어떤 행태든 개정이나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한테 불리한 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게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미 관계로 본다면은 이게 미국이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참 우리 정부가 받아주지 않을 수도 없을 거고 받아줬을 때 국내적으로 논란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 비용도 제법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TPP는 12개 나라가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협정을 체결했는데 우리나라는 TPP에 가입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결정을 한 건 없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TPP가 뭐 폐기되든 사문화되든 현재 상태로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TPP도 나중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그 협정을 살려서 어떤 행태든 비준을 시킬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나라도 TPP에 가입 전략을 본격적으로 이제는 연구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제 통상 협정을 위해서 우리 차기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뭐 일단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필성 교수님 말씀 부탁합니다. 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은 국제 무역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 확실시 되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처한 무역 환경은 어떤 건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한마디로 진퇴양난입니다. 선진국은 보호무역지 강화하니까 더 이제 수출이 어렵고요. 후진국은 저가 반격을 하니까 뒤에서 자꾸 밀고 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설당이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우리 주변 국가들 보면요. 중국은 어떻게든 이제 미국과 이제 충돌이 상당히 있을 텐데요. 아마 그 인해 전술로 우리 경제 점령하려고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무조건 엔저 이렇게 가지고 자기네들 경쟁력 높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해외 시장 내놓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유럽은 굉장히 침체하면서 자기네들 수입 못하겠다 이런 어떤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흥국들 계속 지금 우리 따라오면서 야 이제 우리 차례다 너희는 물러가라 뭐 이런 어떤 기조고요. 중요한 건 미국인데 미국은 사실 FTA 같은 거 자기네들 일자리 킬러다. 특히 한미 FTA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들고 남았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재협상을 한다면 우리가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무역 환경이 굉장히 악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하고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 외교자로서 FTA 잘 협정 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실력입니다. 우리가 그 신산업 일으키고요. 기술 혁신하고요. 첨단 상품 만들어서 저희 각국에 팔 수 있는 능력.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도저히 그거 안 살 수 없다. 이쯤만 되면은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건 간에 환율이 어떻게 되건 간에 우리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치면은 그래 신산업 일으키자. 그다음에 혁신하자. 새롭게 경쟁력을 갖추자. 이것이 아마 근본적인 해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논의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우리의 대외 무역 환경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우리 내부의 국가 혁신 역량에 관한 문제. 중국은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크리에이티드 인 차이나로 일대 변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과거 주력 산업에 아직도 매달려 있고 새로운 혁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혁신에 대해서 새로운 세계적인 흐름, 물결이 오고 있죠.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문제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국가 혁신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세계 경제는 패러다임 대전환을 시작했다. 인공지능에 의한 기술 대혁신으로 모든 산업 부문에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세계 각국은 시장과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3D 프린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등 새로운 신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 전 세계에서 제조업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한국의 경제와 기업은 새로운 혁신의 도전 앞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뉴노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응해야 될 것이냐. 자, 이 문제 우리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합니다. 자, 이필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뭐 구글이나 아마존 보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바이오, 3D 프린터 뭐 정말 정신없이 새로운 상품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은 무슨 변화가 오는지도 모르게 전광석화처럼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순간 그냥 뒤처지고 마는 것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이제 시기를 맞아서 주거관의 제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이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사물 인터넷 같은 거 보면요.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서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소통을 하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화에서 제조업이 엄청난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아마 사물 인터넷 제대로 활용하면은 비용 절감 가능하고요. 신상품 만드는 거 가능하고요. 시간 단축 가능하고요. 품질 개선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 사물 인터넷 그거 뭐 그냥 저 집에 있는 거 뒤에서 그냥 리모컨 컨트롤하는 거 아니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그런 어떤 새로운 혁명적인 사태를 받아들이면서 빨리 우리가 활용하는 그리고 빨리 적응하는 그런 어떤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에 관해서 우리가 제조와 서비스에 대한 4차 산업혁명의 관점은 좀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와 제조가 융합된다. 그것을 우리가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합쳐진다는 의미에서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일련의 혁신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조업과 서비스와 분리해서 생각하는 관점도 우리는 이제 한 단계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최초의 발원지 독일을 보면은 독일의 4차 산업혁명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라는 공장의 혁명으로부터 일어났죠. 그래서 공장혁명이 그 다음에 제품이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서비스와의 결합혁명으로 연결되고 이 일대 혁명들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현실과 가상을 결합해서 최적의 현실 세계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이제 제가 정의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런 혁명에 대해서는 또 김성은 교수님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산업의 시너리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인공지능 제4차 산업혁명, 아까 스마트화, 그리고 자동화, 드론, 로봇, 이게 바로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일자리는 없어지고요. 기계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요. 과거에는 어떤 산업을 하려면 관련 산업들이 많아 있었는데 3D 프린터를 가지고 다양한 게 순식간에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돈이 투입되고 많은 젊은 친구들이 가서 혁신이 일어나는 데라도 시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에서는요. 선전이죠. 선전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창업의 패실리테이터라고 그래서 아주 비싼 기계들을 갖춘 데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쉽게 몇 주면 시제품을 만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큰 자본력으로만 해야 혁신이 가능한 시대가 아니라 작은 자본력을 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으로서도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젊은 청년들한테 거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정부가 창업해라 돈을 나눠주고 서비스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건 두 가지가 맞물려 갑니다. 4차 산업혁명이 잘 되려면요. 이게 노동시장의 유용성이 있어야 되고요. 교육이 또 플렉서블 해줘야 됩니다. 적응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현재의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가지고 그렇게 창의력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 만약 그것이 대안이 아니라면 책임 있는 리더들이 그와 같은 중요성을 청년들에게 설득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그리고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본 준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그 4차 산업혁명도 혁신을 이끌 청년 기업가들이 중심이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수치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새로운 스타트업의 평균 창업 비용이
2000년도에 500만 불이 투입됐습니다. GRP 파트너스에서 연구한 건데, 근데 지금 얼마가 투입되느냐? 평균 5천 불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와 같은 수많은 창업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창업이 이제는 정말 가볍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창업한 친구들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게끔 하는 이런 혁신의 안전망, 지금 노동의 유연성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그건 혁신의 안전망이란 용어가 좀 더 그 정확한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우리 그 정의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개념을 예. 좀 말씀을 예, 예. 드리면은요. 물론 4차 산업혁명 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많은 부분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기존의 현재 산업 설비라든가 또 산업 체계도 활용만 잘하면은 새로운 산업으로 또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확실히 완전히 바꾸는 것까지를 생각하는 데는 좀 더 멀리 봐야 될 거고 그런 걔네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예. 기존의 2차 산업, 3차 산업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고요. 4차 산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사물 인터넷이나 뭐 인공지능 이런 것을 기존 산업에 활용하면서 산업 발전의 체제, 패러다임을 바꿔가자는 것이지. 아, 그렇죠. 과거 다 버리자. 그리고 그러니까 사고만 하자. 그건 결코 아니라는 예, 것이고요. 지금 뭐 융합 발전을 시키자는 얘기인데 융합 발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융합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뭐냐? 어떻게 하면 융합을 시키느냐? 융합을 통해서 우리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가 있죠. 창조는 연결이고 연결은 융합이다. 자, 그러면은 융합이 촉진되면은 새로운 창조적 혁신이 일어날 것이고 국가의 경제 체질이 바뀔 것이고 새로운 혁신적인 대안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융합 촉진하는 안들을 어느 분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까? 안을 말하는 것보다도 뭐 의견 좋습니다. 예. 지금 융합이 되기 위해서는 융합을 하는 기술을 보유하거나 또는 연구를 하는 그런 주체들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신뢰라는 자산이 없이는 융합이 불가능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상어의 딜레마라는 이야기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의 지금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그리고 신뢰라는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것이 인식 없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이프정 교수님 융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융합하면은 기업 차원의 융합도 있고요. 또 경제 차원의 융합도 있습니다. 우선 기업 차원의 융합이라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M&A 시장,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기업이 만드는 것이 상품이라고 하지만은 기업 자체도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정말 얼마만큼 M&A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느냐, 활성화되어 있다면 기업들이 다 상품으로 나와서 거래가 되는데 주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저 기업 인수하면은 정말 기술을 융합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또는 저 기업 인수하자 또는 뭐 분할하자. 이런 어떤 기업의 재편 융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 기업 간의 융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기반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 차원의 융합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조업 좋습니다. 근데 그거에 상응하는 서비스업도 같이 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중국의 알리바바 회사의 광군제 쇼핑 행사 아주 감명 깊게 봤는데요. 그거 그냥 전자상거래 회사가 이 쇼핑 행사한 건데 유명인 갈라스쇼 물론 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가상현실 게임 도입해서 마치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처럼 좀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하루에 20조 원을 팔았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예, 네. 우리나라 백화점들이 1년에 파는 거에 3분의 2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이제 유통이란 서비스 산업을 이제 새로운 어떤 4차 산업혁명 차원에서 발전시키니까 중국 내수 산업 살아나잖아요. 중국 기업들 살아나잖아요. 생산 살아나잖아요. 이렇게 치면 결국 제조업이 그리고 서비스업이 융합해서 경제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 산업 발전, 특히 4차 산업혁명 차원에서 서비스 산업 발전, 이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정말 앞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정리했던 게
대외 환경과 그다음에 혁신 역량, 그다음에 이 혁신 역량이 다시 시장과 결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결합하는 과정이 소위 M&A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합하는 거죠. 이필상 교수님 말씀하신 M&A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제가 꼭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국민들이 M&A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기업이 창업한 자금을 회수하는 시장이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은 95%를 넘어선 것이 M&A에서 회수를 하고 상장이라는 IPO에서 회수하는 것은 5%가 안 되는 구조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M&A 회수 비중이 3%가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기에 투자가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장에서부터 투자가들이 회수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죠. 평균 14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M&A는 약 5년 정도에 일어나게 돼 있죠. 두 번째 문제는 이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마켓을 단독으로 개척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 M&A를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시장과 결합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현재 M&A 활성화밖에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구글조차도 자기네 혁신의 거의 대부분을 외부 M&A에서 조달하고 있죠. 금년에 우리가 만나본 알파고도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M&A 한 회사에 불과합니다. 지난 15년간 150개에 넘는 회사들을 M&A에 왔습니다. 자, 우리 많은 얘기를 또 해야 되겠지만 시민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자, 이 단계에서 우리 시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뭐 이런 부분들인데 생활비에서 줄일 수 없는 부분들이요. 그 부분들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사실 저희는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죠. 반면에 또 저희 월급은 안 오르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기가 최악이라고 보죠. 여지까지 60평생 살아봤는데 지금처럼 돈이 안 벌리는 시대는 처음인 것 같아요. 다 로봇가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 뭐 병원에 가도 뭐 다 그런 걸로 진료하고 하니까 뭐 간호사들도 많이 일자리 없어지고. 금융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제조업에서도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이 좀 많이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존재하는 많은 직업들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인해 대체가 돼서 점점 실업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단순 노동 직업군은 기계 때문에 많이 대체가 될 것 같고요. 전문직의 경우도 많이 수가 축소되거나 그렇게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여기 인공지능, 로봇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 정부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말씀 우선 이필상 교수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확실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중요하다. 안 하면 큰일 난다. 무조건 하자. 그래서 지금 덤벼드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인공지능, 이게 새로운 산업, 이게 오히려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자기네들은 쫓겨나는, 그래서 일자리를 내주면서 살 곳이 없는 이런 어떤 구도로 간다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인공지능은, 로봇은 사람의 지배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종관계는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을 만들고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들자 하는 얘기인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인공지능하고 우리 사람의 자연지능하고 좀 역할 분담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우리 확실히 어떻게 이제 그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하는 얘기인데, 우선 인공지능 하면은 생산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생산은 인공지능 시키고 소비는 우리 사람이 하자. 또 그 사람 인공지능 시키면 돈도 잘 벌어요. 그럼 돈은 인공지능이 벌게 하고 자산은 우리가 쌓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동은 인공지능이 하고 여가는 우리가 즐기다. 그래서 이런 그 경제 체제나 사회 구조를 사람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가면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활용해서 경제도 발전시키고 사회도 발전시키고 문화도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체제로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이제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1단계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성 혁명이지만은 그 2단계로 가면은 결국 분배 혁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분배를 뒷받침할 다시 정치적 거버넌스가 문제가 된다.
역시 또 거버넌스 문제로 들어가겠네요. 네, 우리 정 교수님. 예, 뭐 많은 연구들이 인공지능 도래시 그 기존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뭐 많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어떤 연구는 절반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상황 뭐 일부 어떤 직종 같은 경우 보면은 사람이 모자라서 또 미스매치 문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교육 평생 교육 문제 이제 이런 부분 또 대학 시스템 대학 교육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 문제도 역시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대부분 제도가 사실은 이제 전통 제조업 위주로 이 규제나 이런 게 이제 갖춰져 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미래 산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미래 산업에 맞춘 어떤 제도 개선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미래 산업에 맞는 제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가 정부나 또 우리 국회에서 정말 그 머리를 싸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그 제도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핀텍,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드론, 자율주행차, 소위 말하는 4차 산업 분야에서 모두 중국에 뒤졌습니다. 그것이 과연 기술 때문인가? 절대 기술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와 제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앞서가기 위해서 제도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면 될 것인가? 또 규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세 분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불필요한 거는 없애야 되죠. 이번에 트럼프의 경우에도 환경도 완화하고 금융 규제도 완화하고 대폭 완화한답니다. 그리고 또 세금도 대폭 줄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업하기 좋고 부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또다시 그걸 통해서 배분이 될 수 있다라는 선순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결실을 얻어서 지금 국가 경쟁력이나 또 제4차 산업혁명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도 과거에는 대한민국이 벤치마크의 대상이지만 지금은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전략을 가져야 하는가 같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하위권인 제도, 특히 규제 경쟁력, 이필성 교수님께서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나라 정부는 기업들의 창업이나 투자할 때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 쫓아다니면서 도와주는데요. 우리나라의 정부는 쫓아다니면서 규제는 이렇다 해서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기업들 그냥 죽으라는 얘기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다면은 이거 정말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올바르게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규제 체제나 행정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과거 우리가 이제 관지도의 경제 성장 정말 황무지에서 시작할 때는 필요했죠. 옛날에 필요했고. 근데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만들어진 제도, 규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업들을 옥죄한다. 경제 창의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제도를 없애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는 포지티브, 원칙적 규제에서 네거티브, 원칙적 그렇죠. 비규제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런 거는 안 되지만 다 된다. 바로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 주도, 정부가 관리하는, 정부가 통제하는 그런 경제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민간의 창의성에 의해서 관리되고 움직이고 새롭게 태어난 그런 경제가 돼야 된다 이런 차원인데 이렇게 치면은 지금 정치 권력이나 행정 권력 정말 손 떼고 물러서야죠. 우리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앞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 청년들이겠죠. 근데 대한민국 청년들을 보면은 55만이 졸업하는데 그중 30만이 구급 공무원 시험을 봅니다. 절반 이상이 노량진
공시촌에 가 있습니다. 과연 이래서 한국의 미래가 있을 것이냐? 우리가 늘 묻는 말이 있죠. 이러면 손은 누가 키울 거냐 이거죠. 자, 이러한 청년들의 미래 사고방식, 의식개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뭐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일할 기회가 없다는 것은 결국 경제 망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일을 시작해서 창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 죄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청년들한테 일단 일할 기회를 주라는 얘기인데 우선 급하지만은 임금 상한제나 일자리 나누기 이거에서 우리 기성세대가 그래 우리 일 덜 하고 덜 받을 테니까 너 일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어떤 그 노력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나마 그래 대기업들이 여력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정부로서도 이제 정책을 이제 펼 어떤 여력이 있다라고 칠 때 그래 무조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청년들 들어와라. 그래서 방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뭐를 기획하든 뭐를 창출하든 아무래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기획부서라든가 또는 기술혁신부서라든가 신제품 개발부서라든가 이런 거 많이 만들어 가지고요. 무조건 청년들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번 살아봐라. 너희가 기업 만들어 봐라. 너희가 기업 한번 수익성 올려봐라. 임무를 부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회를 이제 안 주니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청년들도 좀 의식을 바꿔야 될 것이 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래 공무원 시험이나 보자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니까 정말 좀 처절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 이 나라 주인은 나다. 이 나라 미래 개척할 사람은 나다. 내가 지금 어렵지만은 내 밤새 연구해서 뭐 하나 창업 한번 해보겠다. 밤새 연구해서 새로운 기술 하나 개발해보겠다. 이런 어떤 경제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의식을 좀 갖고 앞장서 달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창업했다가 그 망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장가도 못 가는데 어떡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패자벌이 안 됩니다. 패자벌을 해야 된다. 한 번 창업하다 망치면 그 사람 인생 끝날 정도로 우리나라가 아주 가혹합니다. 근데 오히려 한번 창업했다가 실패했다 하면 그 실패했다는 경험이 더 큰 자산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패자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지원을 해줘라, 그런 기회를 줘라. 그래서 뭐 규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조세 이런 측면에서 그래 실패했지만 너 그 경험 살려서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정부의 책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를 다시 해보더라도 결국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리더들의 역할이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한 실패, 정직한 실패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가진 기본 책무가 아닌가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 경제 현황에 대한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한 말씀씩 하시고 싶은 가슴 있는 얘기 한마디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압축 성장 과정에서 고착화되었던 불공정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근본적인 시장 경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다져지지는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는 국민들이 리더들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 책임감 있는 리더들이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 신뢰성, 사회적 자본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그리고 리더들의 다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서로 나누고 다른 사람들한테 배려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 국민이 나라가 민족이 해야 되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갖는 넓은 자유로운 청년들이 많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필성 교수님. 예, 우리나라가 선진국 앞턱에서 지금 무릎을 꿇고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냥 후진국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나라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회 민주화를 우리가 한번 추구해보자는 겁니다. 산업개혁해서 창업기회 확대하자. 정치개혁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분배개혁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교육개혁해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노동개혁해서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누구나 원하고 일할 수 있는 그다음에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민주화 이걸 위해서 정말 나라
발전의 새로운 어떤 체제를 구축하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경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경제가 지금 뭐 상당히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또 여건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된 자세로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이 하여튼 뭐 취업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잘 안 되면 창업이라도 할 수 있게 아까 이필상 교수님께서 대기업들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여력 있는 대기업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참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창업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은 또 정부 차원에서 많은 그 예산을 투입을 해도 결코 손해가 나지 않는 미래로 본다면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정치권도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이 학생들 또 창업하려는 학생들 그 자신보다는 또 부모님이라고 그래요. 또 부모님들이 창업을 많이 말린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창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말리는 거는 사실 잘 되면 왜 말리겠습니까? 실패할 경우를 우려해서 그런데 그렇게 실패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위기의 대한민국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희는 전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습니다. 추격 경제 성공이죠. 그렇지만 이 추격자 패러다임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탈추격 패러다임을 도전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한 국가 혁신 또 혁신을 어떻게 시장과 연결할 것인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패러다임 하에서 대한민국이 나갈 길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내수를 중심으로 분배와 일자리 문제까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